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고릴라 책읽고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아담 제이 잭슨 지음, 장에 넘김, 내가 만난 1%의 사람들, 도서출판 싱크뱅크입니다. 남을 돕는 것은 자기를 돕는 것이다. 관용의 힘, 레버. 풍요로운 부의 비밀은 나를 흥분시켰다. 정말 처음으로 부를 창조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반복했는데 이는 나 스스로 부를 끌어들이는 잠재의식상의 신념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내가 삶에서 원하는 것,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정서적으로에 대해 심사숙고했다. 그리고 목표를 적어놓고 창조적인 시각화를 실천함으로써 마음으로는 목표의 완성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나의 가장 큰 꿈은 작가가 되는 것이었다.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남들이 읽어서 도움이 되는 책을 쓰고 싶었다. 물론 또 다른 꿈도 있었는데 대지가 딸린 커다란 저택을 갖고 싶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면서 지나쳤던 그런 집. 또 나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부를 소유하고 싶었다. 그래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세한 행동 계획표를 작성했다. 또 지출을 통제하는 예산안도 짰다. 채권자들을 만나 내 경제적 상황을 알려주고 비록 모든 채무를 당장 갚을 수는 없지만 다달이 할부로 갚겠다고 약속했다. 매달 수입의 20%를 빚을 갚는 데 쓰니까 채권자들도 기꺼이 그 방식을 받아들였다. 내가 수많은 다른 채무자들처럼 자신들을 회피하기보다는 성실하게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의 10%는 투자용으로 저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입고 먹는 것을 아끼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했지만 이런 것은 다 작은 희생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부채를 청산하고 미래의 부를 구축할 수 있으니까. 풍요로운 부를 창조하고 싶다면 모든 일에서 정직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다. 인생은 부메랑과 같아서 무엇을 던지든 결국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나는 브룩스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문 지식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창작과 기업 경영을 배우는 야간 학교에 등록했다. 이제는 신념도 지내게 되었다. 노인의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마침내 풍요로운 비밀이 그들에게 유효한 만큼 나에게도 유효할 거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자신이 생각하거나 믿는 것은 무엇이든 반드시 성취한다는 걸 믿었다. 이제 명단에는 한 사람만 남았는데 그 사람을 어서 빨리 만나고 싶었다. 풍요로운 부의 마지막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랑과 고통, 눈물이 깃든 그림. 조프리 레버의 대저택은 4층 건물로 시내에서 가장 호화로운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가로수를 따라 주택들이 늘어섰는데 이곳은 학력이 높거나 부자들이 사는 고급 주택가였다.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몇 주일 동안 연속해서 멋진 집을 방문했지만 레버의 저택이 가장 고급이었다. 그의 집은 18세기에 지은 하얀 건물이었다. 건물 내부는 마치 집과 정원 잡지에 나오는 사진 같았는데 전문 디자이너가 특별히 설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내부 장식은 아주 정교하였으며 가구들도 모두 골동품이었다. 집사인 듯한 사람이 문 입구에서 나를 맞아 거실로 안내했다. 거실은 3면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책들로 차곡차곡 진열되어 있었다. 네 번째 벽면에는 전통적인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작은 불꽃이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벽난로 옆 벽면에는 예전에 본 적이 있는 아주 인상적인 유화 한 점이 걸려 있었다. 불구인 두 손을 맞잡고 마치 기도하는 자세로 하늘을 향해 뻗고 있는 그림이었다. 이때 방문이 열리면서 백발의 눈이 파란 한 노인이 들어왔다. 서로 악수를 하고 자기소개를 한 뒤 벽난로 앞에 있는 팔걸이 의자에 앉았다. 방금 이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나? 레버가 벽난로 위에 있는 그림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예, 저는 예술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 그림에는 범상치 않은 뭔가가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엔 아름다운 이야기가 얽혀있지. 그가 계속 말을 이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야. 약 500년 전 독일 뉘른베르크 부근의 작은 마을에 18명의 아이가 있는 한 가족이 있었다네. 아버지는 알브레이트 듀러라고 금세공인이었는데 하루 18시간을 일해야만 아이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었지. 그중 두 아이는 미술에 재능이 있어서 둘 다 미술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네. 하지만 아버지의 능력으로는 뉘른베르크에 있는 미술학원에 둘 다 다닐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 그래서 두 아이는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기로 했어. 진 사람이 그 지역 탄광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이긴 사람이 미술 공부를 뒷바라지 하기로 했지. 그리고 4년 후 이긴 사람이 졸업하면 인물을 교대하기로 했네. 즉 먼저 졸업한 사람이 그림을 팔든 탄광에서 일을 하든 돈을 벌어 학비를 대주기로 한 거야. 동전을 던진 결과 동생 알브레히트가 이겨서 미술학원으로 갔네. 형 알베르트는 탄광 일을 해서 동생이 학비를 마련했지. 알브레히트의 재능은 금방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4년 후 졸업할 때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상당한 값을 부를 수 있게 되었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축하 파티를 마치고 사랑하는 형에게 술잔을 올렸네. 형이 희생이 없었다면 난 성공할 수 없었을 거야. 그는 말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지. 이제는 형 차례야. 뉘른베르크에 가서 형의 꿈을 이루어봐. 내가 보살펴 줄 테니까. 온 가족이 알베르트의 희생과 그의 미래를 위해 축배를 들었지. 바로 그때 알베르트는 울기 시작했어. 두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그는 아니야 라고 부르짖었네. 방안이 조용해지자 그는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다니. 너무 늦었어. 난 뉘른베르크에 갈 수 없어. 이것 봐. 알베르트는 기형적으로 구부러진 자신의 손가락을 보여주었다네. 탄광에서 4년 동안 일하다 보니 관절마다 성한 곳이 없었지. 너무 아파서 축배에 술잔을 들기도 힘들어. 그러니 그림을 그리는 건 엄두도 못 내. 난 이미 너무 늦었어. 그 후 동생 알브레이트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지. 오늘날 그의 작품은 전 세계 미술관과 화廊에 걸려있다네. 그러나 자신의 성공이 형의 희생 덕분이란 걸 결코 잊을 수 없었지. 그래서 영원히 형을 기념하기 위해 이 그림을 그린 거야. 이처럼 사랑과 고통과 눈물이 깃든 그림은 없을 거야. 그는 형의 손에 난 상처와 고통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재현했으니까. 형의 손은 예술가의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마치 진지하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 뻗고 있지.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남을 돕는 것은 자기를 돕는 것이다. 레버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 말을 이었다. 내가 이 그림을 여기에 걸어놓은 이유가 뭔지 아나? 내 평생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이네. 그 교훈은 바로 다른 사람이 도움 없이는 어떤 풍요도 성취하기 힘들다는 거야. 이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설사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코 풍요로운 부를 느낄 수 없다네. 마지막 10번째 비밀, 즉 관용의 힘을 배우지 않는 한 말이야. 관용이요? 내가 중얼거렸다. 그렇다네. 관용은 풍요로운 부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지. 물론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부를 쌓는 일은 관용 없이도 가능하네. 하지만 그때는 결코 풍요로운 부를 경험하지 못할 거야. 명심하게, 부는 자신이 소유한 돈이나 재산의 양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질과 더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관용과 삶의 질이 무슨 관계가 있죠? 아무런 동기 없이 남을 도운 적이 있나? 단순히 도울 수 있었기 때문에 남을 도운 적이 있느냐는 얘기야.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길을 건너가는 노인을 돕거나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찾아준다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 좋지 않았나?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이 기쁘지 않았나? 레버가 물었다. 그야 물론이죠. 그럼 자네가 길을 건널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무시하면 어떤 느낌이 들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죠. 바로 그거야. 관용을 실천하면 저절로 좋은 느낌이 든다는 걸 알 수 있지. 자신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네. 그렇게 되면 잠재의식에서는 자신에 대한 가치를 더욱 믿게 되지. 좋은 느낌을 갖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부를 창조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11조의 원칙을 들은 적이 있나? 네. 기독교 신도들이 소득의 일부를 교회에 바치는 것 아닙니까? 맞아. 하지만 그 원칙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꼭 필요한 이들에게 베풀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거지. 지금은 부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바치고 있네. 궁핍한 사람은 빼고 말이야. 신학자들이 모여 11조의 원칙이 어떻게 가능한지 토론했네. 어떤 사람은 원시적인 세금의 형태라고 주장했으며 어떤 사람은 일종의 사회복지라고 주장했어. 그러나 대다수가 돈을 베푼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걸 경험한다는 사실을 소홀히 했지.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느낌을 말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 하지만 실제로는 남에게 줌으로써 우리도 받는 게 있다네. 바로 무엇을 하든 다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원리지. 이것을 생명의 윤회든 업이든 뭐라 불러도 상관없어. 자기가 준 것은 뭐든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데 그것도 다양한 형태로 돌아오지. 몇 년 전 나는 생존을 위한 실험을 하고 있었네. 사업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일했지만 원하는 만큼은커녕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어. 어느 날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남을 도우면 다양한 보답이 따라온다. 레버가 잠시 회상에 잠기는 사이 내가 끼어들었다. 중국 노인이요? 또 누가 있겠나? 그가 미소를 지었다. 노인에게서 풍요로운 부의 비밀, 특히 관용의 힘을 배웠지. 당신은 관용이나 자선을 베풀 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네. 그러나 노인은 내가 관용을 베풀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 당연히 난 그의 말을 의심했어. 다른 한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 사람은 소득의 10%를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나서부터 경제적인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말하더군. 그래서 나도 해보기로 결심했는데 놀랍게도 정말 효과가 있었지. 나는 점점 힘을 얻었으며 일도 더 열심히 했네. 수입도 늘어나기 시작했지. 내 인생에 가장 드라마틱한 충격을 준 것이 바로 관용의 힘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네.
지금 난 풍요로운 부를 소유하고 있네. 이 집 말고도 바베이도스에 별장이 있고 스위스에는 스키장이 있지. 또 롤스로이스를 몰고 있으며 총 재산은 1,000,000 파운드가 넘지. 정말 관용의 원칙이 도왔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네. 물론 관용만이 유일한 힘은 아니지. 풍요로운 부의 비밀 전체가 그 역할을 한 거네. 그러나 소득의 10%를 베풀면서부터 풍요로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동시에 수입도 늘어났지. 온갖 기여와 주문이 밀려 들어왔네. 이 모든 걸 우연의 일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내 체험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내가 고개를 숙여서 요점을 적자 레버가 계속했다. 부는 일종의 비료와 같다네. 주변에다 약간 뿌리면 식물의 성장을 도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자네 역시 부유해지지. 그러나 비료를 쌓아둔 채 건드리지 않으면 기분 나쁜 악취를 풍길 뿐만 아니라 위험한 세균과 박테리아의 온상이 되네. 자신의 부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나누면 돈은 축복의 원천이 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답을 해주지. 일단 남을 도울 정도의 부가 있어야만 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의를 제기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네의 견해에 동감을 표할 거야. 그러나 인생은 그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아. 10,000파운드를 버는 사람이 1,000파운드를 내놓는 것보다 100,000파운드를 버는 사람이 10,000파운드를 내놓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나? 나는 입술을 깨물고 눈을 깜빡이면서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소득의 10%로 남을 돕는 습관을 기르면 풍요의 느낌, 실제보다 더 많이 가진 느낌이 잠재의식 속에 각인될 거야. 그렇게 되면 자네의 삶이 풍요로운 부가 끊임없이 흘러들기 시작하지. 이 그림이 바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네. 레버가 벽난로 위에 걸린 유화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혼자서는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네. 자네가 어떤 사람이든 혹은 어디에서 왔든 항상 자네의 성공과 부를 돕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이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용을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날 밤 나는 10명의 사람들과 만나서 기록한 내용을 정리했다. 하나하나의 비밀을 읽어나가면서 내 인생이 한층 더 풍요로워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관용의 힘 1.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남을 돕지 않고서는 어떠한 부도 성취하기 힘들다. 2. 남을 돕는 것은 자기를 돕는 것이다. 3. 소득의 10%를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도록 하라. 무엇을 베풀든 몇 배로 보답을 받을 것이다. 4. 남을 도우면 풍요의 느낌이 잠재의식 속에 각인된다. 부자의 마음과 가난한 자의 마음의 차이점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부자의 마음은 풍요로움으로 채워져 있는데 비해 가난한 자의 마음은 빈곤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자는 풍요에 집중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빈곤과 결핍에 온 생각이 사로잡혀서 산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현실은 백만장자가 아닐지라도 빈곤이 아닌 풍요의 생각을 집중하고 현재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한다면, 그리고 그중 일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면 당신은 부자의 마음을 갖고 행복하기 때문에 부는 당신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남을 돕고 조건 없이 나누는 것은 진정한 풍요와 행복을 누리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라도 모든 재산을 움켜쥐고 있을 뿐 한 푼이라도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위해 나누지 않는다면 당신은 물질의 노예일 뿐 진정한 고귀한 백만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들이 천문학적인 재산을 기부하여 남을 돕는 것은
가장 고귀한 선행으로 세상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당장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지만 이를 통해 진정한 삶의 행복과 기쁨, 그리고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나의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소중하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